자, 안녕하세요. 우리 빌드프로에서 토지 개발 부분 담당하고 있는 고상철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다른 내용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많다고 그래서 어떤 부분을 할까 하다가 그래도 내가 건축을 하는데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 땅 잘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땅을 어떻게 사서 어떤 건물을 지을 거냐 이 판단을 먼저 한 다음에 토지 매입의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이제 수강생들이 어떤 그 마음으로 오냐면 그냥 이 과정을 들어서 내가 혼자서 땅을 다 구입하고 내가 혼자 지을 수 있는 걸 다 배울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솔직히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과정은 아닙니다. 그 과정은 아니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전체 플로우를, 디벨로퍼라는 거는 전체 과정을 아울러야 되는데 내가 이 분야는 좀 아는데 이 분야를 좀 약간 잘 모른다. 그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깔끔하게 진행되지 못하기 때문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고 기획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공하는 데 과정에서 어떤 거를 유의해야 되는지 그런 걸 일일이 하나 다 배우려면 제가 좀 약간 오랜 시간 됐는데 2004년도부터 토지 매입을 해서 제가 처음 지었던 게 이제 연립주택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주변 사람한테 누구한테 물어볼 데가 없었어요. 도움의 원조를 받을 수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냥 부동산 관련된 공법 강의했으니까 내 지식으로 할 수 있겠지라고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막상 내가 내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 건데 그 땅을 매입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설계가 진행되는지, 설계도면에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인지에 대한 판단은 많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쪽에서 주는 대로만 그냥 진행을 했지만, 이제는 좀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이런 과정이 좀 있었으면 내가 한 파트라도 전체적으로 좀 알고 있었으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데서 착안이 돼서 시작이 됐던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나 홀로 디벨로퍼에서 혼자서 전체적인 것들을 이제 다룰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건축하려면 제일 먼저 땅 사야 되는데, 여기 땅을 살 때 제가 이렇게 해서 땅이 나왔는데, 우리가 아직 평 단위를 쓰니까 한 100평 정도 토지가 나왔다. 처음 내가 땅을 매입해서 지금 현재 내가 지으려고 하는 게, 그래도 내 노후를 위해서 다가구 주택을 지어서 이 다가구 주택을 지어서 매달 월세가 목표는 500이다. 월세 500. 그럼 순전하게 세금 다 떼고 그냥 월 한 500만 원만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럼 이 목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100평 토지를 매입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다가구 주택은 어디 입지해야 되냐면, 다가구는 여러 세대가 구성원들이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대학가 근처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이걸 대학가 근처에서 내가 다가구 주택을 지었다. 대학가 근처는 1인 가구가 많다 보니까 다중주택이나 원룸 형태로 가야지,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빌라 형태 같은 거기 때문에 초, 중, 고등학교 주변 베이스가 있는 데 가서 공실 없이 가야 되는데, 이거를 대학교에다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에 따른 입지도 알아야 되고, 그럼 어디다가 입지할 거냐, 그리고 이게 교통은 좋냐, 그 주변에 무슨 시설이 있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판단한 다음에 들어갔다. 그래, 여기가 초등학교도 있고 여기도 고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초등고는 여기서 다 끝낼 수 있죠. 어차피 서울대 가야 되니까 여기서만 다니다가 서울대 가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 집에서 다가구 주택을 짓 건데, 이 땅이 다가구 주택이 몇 평 정도 나오는 게 사람들한테 제일 분양이 잘 되냐,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근에 1인 가구하고 2인 가구 중에서 3인 가구하고 4인 가구 중에서 지금 현재 1인 가구, 2인 가구가 50%를 넘었어요. 1995년도하고 딱 전만대가 되는데 95년도만 해도 30% 정도가 4인 가구였고요. 그리고 이제 한 27%인가가 그게 3인 가구였는데, 2015년도 인구 조사한 거 보니까 1인 가구가 제일 많았습니다. 1인 가구가 현재 대한민국 1인 가구 제일 많은데, 그때 27%인가 그랬는데 5년이 지났잖아요. 30%가 넘었어요. 그리고 2인 가구가 22%니까 50%를 넘었잖아. 그럼 대한민국의 5인 가구는 4인 5인 가구 이런 거 없고 이제 거의 절반은 1, 2인 가구인데, 그럼 규모가 그럼 어느 정도면 되지? 이거 생각해야죠. 내가 분양을 할 거면 분양이 잘 돼야 되고, 내가 만약에 월세를 받으려면 공실 없이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럼 규모를 내가 어느 걸로 선정할 건지 사업성 검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제일 좋아하는 1, 2인 가구가 제일 좋아하는 평형대가 얼마냐 했더니 조사한 게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조사한 결과 5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 그러니까 15평에서 15평에서 18평 정도였습니다.
그럼 내가 18평 정도 되는 뭐 또는 15평 정도 된다. 나는 그냥 18평 정도 말고 그냥 15평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한 가구당 15평짜리면 내가 얼마 정도 되는 땅을 사서 건축을 해야 되냐? 이걸 이제 판단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이 100평 땅을 샀는데 이게 2종 일반 주거예요.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면 건폐율이 여기가 얼마가 나오냐면 일반적으로 60% 나옵니다. 건폐율 60%에 용적률이 서울시 같은 경우 시행령상 200이 나와요. 그럼 내가 100평에다가 최대로 질 수 있는 평수가 200평 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가구 주택이 주거로 쓰이는 거 3계층 이하고 바닥을 더한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여야 돼요. 그럼 딱 200평이라 딱 맞네 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지려는 거는 그게 또 아닌 거란 말이에요. 난 15평짜리를 지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1층에는 상가 조그만 거 하나 나오고 싶고 피로티로 주차장 빼고 2층, 3층, 4층을 15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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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평 그리고 나 혼자 또 살아야 되니까 마지막 4층은 내가 거주하겠다. 뭐 이런 생각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 100평은 너무 큰 거예요. 너 어떻게 알아? 건축해보면 그래요. 지금 여기서 건폐율이 60%면 60평 질 수 있거든요. 60평 짓는데 중간에 계단을 넣었다가 예를 생각해. 계단으로 넉넉하게 4평이면 되지만 4평, 6평 정도 잡을게요. 6평 정도 잡으면 몇 평이 남냐면 54평이 남아요. 그럼 54평을 절반으로 나누면 2는 4, 2, 7에 14, 27평이 나옵니다. 나 몇 평짜리였는데 지금? 어딨어? 15평짜리였는데 27평이 되면 이거 갑자기 또 공실 생기면 어떡하지? 그럼 나는 27평까지 굳이 질 거 아닌데 그럼 예를 들어서 15평만 짓고 15평 줘도 돼. 그럼 여기 5평 많이 졌다. 그럼 여기는 30평, 35평이 필요한 거죠. 그럼 35평이면 될 거를 60평 줬잖아. 그럼 내가 땅을 너무 많이 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60평이면 충분할 거를 100평짜리 샀기 때문에 40평을 더 산 거네. 근데 여기 평당 1,000만 원인 지역이었어. 그럼 여기는 4억 날라간 거죠. 일단 4억 날라. 아니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해요. 그럼 세대수를 더 주면 되는 거 아니냐? 더 주면 되죠. 근데 내가 하려고 했던 목표랑 달라지는 거지. 나는 분명히 한 4가구 넣고 상가 빼고 주택 들어가 살려고 했는데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니까 가구가 더 늘어나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겠지만 이게 늘어나는 순간 밑에 주차장도 늘어나야 돼요. 그럼 그렇게 되면 내가 원했던 상가가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주차 대수 맞추고 상가 빼고 가구 수 맞추다 보면 항상 문제가 되는 거는 거의 대부분이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설계가 잘 되는 토지가 되게 좋다고 하는데 이게 동그라미 땅이고 어떤 땅은 뭐 세모난 땅도 있을 수 있고 다각형 땅일 수도 있어요. 어떤 건 세장형인 땅일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주차 대수가 얼마가 배치되냐에 따라 가구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토지를 내가 애매하게 잘못 사는 순간 내 목표하고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토지를 매입할 때 가장 고려할 게 자, 내가 다가구 주택을 지을 거다. 그럼 몇 평 토지가 필요할까? 어느 정도 땅이 필요할까? 요거를 일단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어떤 매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아니면 본인이 혹시 가지고 있는 매물이 또 있을 거니까 그 매물이 이거에 맞는 건지 판단을 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지. 그냥 일단 땅 싸대. 그래서 사서 한번 해볼까 했더니 안 맞아. 그럼 내 목표가 달라지면 애물단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가구 주택은 제가 왜 일단 이거 했냐면 수익형으로 하려고 제가 뽑은 거고요. 다중주택은 최근에 법이 개정되면서 6월 16일부터는 다중주택 규모가 이제 2배가 커져요. 거의 다가구랑 거의 형태가 똑같은 건물인데 주차 대수 되게 적게 해서 세대수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6대만 가지고면 최대 6대만 가지고도 20가구, 25가구를 만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월세 잘 나오는 알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시행이 올해 6월 달이니까 지금이 3월이죠. 아직 3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당장 다중주택을 지으려고 하셨던 분들인데 토지가 약간 컸다. 그러면 이번에는 잠깐 미뤘다가 6월 16일 이후에 인허가 신청해서 좀 최대 지금은 현재는 330제곱미터밖에 못 져요. 그러니까 100평, 연면적이 100평밖에 안 되는데 나중에 바뀌면 660제곱미터까지 가니까 연면적이 200평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일단 디벨로퍼라고 하는 게 내가 이제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공사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거 해 이거 하는 우리 소장님이 계실 거예요. 그 소장님한테 부탁해서 나는 이런 건물을 좀 짓고 싶은데 내가 매입한 이 땅에다가 공사 시공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분이 건축주예요. 건축주가
지금 현재 전체적인 과정에서 이제 나는 이 토지를 매입해서 이 건축물을 건축한 후에 어느 정도의 수익을 달성해서 엑시트를 언제 할 거야. 이런 걸 다 판단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을 디벨로퍼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가 오케스트라 단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기존에 있던 건물을 재건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재건축하기는 좀 애매할 때는 리모델링 할 수도 있어요. 시간이 좀 노후화되는 건 약간 억제는 시키고 기능을 좀 올려보겠다. 그럼 약간 증축을 하거나 주요 구조를 약간 뜯어 고치는 대수선을 하는 걸 리모델링이라고 하는데 아니면 빈 땅에다가 새로 신축을 하는 거죠. 그런 형태의 개발하는 부동산 관련 직업을 가지고 그 업을 하는 사람을 디벨로퍼라고 하는데 그럼 처음에 내가 어떤 개발을 할 건지 기획도 해야 되고 그다음 마찬가지로 이제 이때부터 시작해서 시공, 자금, 그다음에 조다 마지막에 판매할 거다, 분양할 거다, 마케팅, 분양까지 이 전체적인 거를 아우르는 업무를 관리하는 걸 디벨로퍼를 하는데 이 과정 하나하나에 대한 전문가들이 따로 있어요. 기획은 기획 전문가가 따로 있고 만약 토지를 매입하려면 토지 전문가를 만나야 돼. 이때 내가 개발 디벨로퍼인데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중개업 하시는 분, 공인중개사 만납니다. 그 다음에 기획, 설계하시는 분 만나야 되고 금융자금, 세무사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해당 그 시공이라는 시공 전문 기술자라든지 이런 관계 전문가들이 다 나눠져 있는데 나는 그걸 다 아울러야 돼요. 근데 그걸 못하니까 저희가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그런 우리가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멤버들이 구성돼서 진행되는 그 플랫폼이 건축 플랫폼이 빌드 프로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부분에 개발을 하기 위해서 어떤 토지를 매입하고 권리관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시세가 정말 맞는 건지 어느 정도 금액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제가 담당해서 할 거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건축과 관련된 거 어차피 디벨로퍼는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 혼자 디벨로퍼가 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인데 여기 보시면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자, 토지 매입하려면 중개사 만나야 되고 계획하려면 이제 PM이라고 해서 내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타당성 있는지 부지 분석도 해야 되고 그리고 건축 설계인 서무사 가야 되고 건축 사무소 가야 되고 시공에 있어서는 또 시공사 선정을 해야 되고 금융 중요하죠. 이게 거의 사업에서 제일 힘든 게 금융이죠. 돈이 많으면 힘들지 않겠지만 없는 돈의 쪽에서 시작한 건데 엄청난 돈을 가지고 하면 정말 좋은 거 만들어지겠지만 없는 걸 어떻게든 쪼개서 최유효 이용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파트고 그리고 세무 관련된 거 마지막에 엑시트 할 때 분양을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내가 임대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 과정상에서 전문가들인데 다 나만 전문가가 아닌 거예요. 디벨로퍼 혼자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거를 알고 시작하는 게 맞지 않냐.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원형 탈모가 한번 난 적이 있었어요. 건축하다가 한번 났었는데 그때 동대문 운동장인가 무슨 시장이 있었는데 거기 부분 가발을 하러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갑자기 어느 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이게 민원이 좀 저는 힘들었어요. 민원. 그때 당시에 서대문구청에서 했었는데 서대문구청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는지 고민해보니까 그쪽 동네 분들이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직장을 나가거나 우리가 일을 주로 하는 건 낮에 하는데 이분들은 안 나가셔요. 그러니까 시끄러우니까 맨날 가서 민원 넣으시는 거야. 그 전에 이제 주민분들 좀 만나서 제가 좀 젊은 사람이 좀 괜찮네 뭐 이런 걸 보여줬어야 되는데 전혀 몰랐어요. 인사도 안 하고 다녔고 바쁘니까 빨리 와서 보고 가고 했는데 그때 당시 주변에 있는 이웃 주민들한테 약간 민원 안 들어오게끔 좀 작업을 좀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근데 그 누구도 저한테 그런 터치를 얘기해 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혼자만 괴로웠던 거고 뭐 하면 삐뜩하면 구청 들어오라고 그러고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하려면 이미 경험한 바 있는 선배들을 잘 만나서 해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좋은 땅 한번 정리 한번 해봤어요. 건축하기 좋은 땅이 뭐 어떤 땅이지? 막 되게 막연해요. 막연하니까 일단은 목적을 정해놓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내 목적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가구 주택이야. 만약에 그럼 다가구 주택이 일단 돼야 되는 땅이에요. 대한민국의 땅이 다 다가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전용주거라고 하는 지역은 다가구 주택이 법률상에서는 일단 허용이 안 되고 지자체 조례로 위임돼 있어요. 그래서 일종 전용주거 지역에서 내가 다가구 주택을 짓겠다. 이거는 불가능한 지역도 있어요. 근데 2종 일반, 뭐 1종 일반 주거는 또 돼. 그럼 내가 이 목적에 맞는, 즉 행위가 가능한 땅을 일단 매입해야지 이게 일단 좋은 땅이죠. 그 다음에
건축을 하기 위한 인허가가 나오는 거냐? 인허가가 나오기 위한 그 규정은 건축 법규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법 44조 1항에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맞으면 허가해 주겠다. 대지와 도로가 맞다는 얘기는 도로하고 대지가 접했을 때 너비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 접하면 허가해 주겠다고 돼 있어요. 근데 나는 다가구 주택 짓 거니까 이 조건만 맞으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창고를 엄청나게 크게 짓 거래요. 창고 디벨로퍼를 하겠다. 창고인데 연면적이 이게 또 2000제곱미터 넘으면 이 너비가 6m 도로에 4m 접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창고인데 연면적이 엄청 큰 거 지겠다 그러면 제일 먼저 도로 조건을 봐야 돼요. 4m 도로면 내가 질러던 걸 못 짓는 거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가능하다고 했을 때 그 가능한 땅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본 다음에 아 좋아 다 된대. 근데 지었는데 안 팔리거나 임대가 안 돼요. 그러면 요 상권이라는 것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주변에 상권이 좀 형성이 돼서 사람들이 좀 지나다닐 수 있는 곳에서 다가구 주택을 내가 예를 들어서 역세권이라고 하면 한 옛날엔 10분이었는데 최근에 한 7, 8분 정도로 보는데 그 안에 거리가 되는지 그리고 공사할 때 가장 불편한 게 이게 바로 붙어 있으면 진입을 바로 하면 되지만 이게 이렇게 해서 진입돼서 이런 형태의 땅도 있어요. 그러면 공사하는 데 있어서 이게 들어가는데 차량 진입이 안 돼가지고 이 자재를 들고 가야 된다. 그러면 인력이 수급도 안 되고 힘들어요, 상당히. 그래서 공사하기가 좋아야지 좋은 땅 아니냐. 그리고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나는 이렇게 모양새를 이렇게 잡았는데 우리가 짓는 다가구는 거의 2종 일반 주거입니다. 1종 일반 주거 아니면. 근데 거기가 1조 제한이라는 걸 받아요. 1조 제한이라는 걸 받기 때문에 3층까지 가다가 꺾여가지고 4층에 이런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원했던 모양의 주택이 안 그려져요. 그러면 약간 이 제한을 덜 받는 땅이 좋겠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정북 방향에 도로가 있으면 1조 제한을 덜 받아서 좋다 이런 거를 저도 처음 쳐볼 때는 그게 좋다고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북 방향에 도로 있다고 해서 좋은 땅은 맞는데 이미 땅값이 비싸더라고. 이미 땅값이 비싸니까 그냥 이걸 사든지 아닌 좀 싸더라도 정북 방향에 도로가 없는 땅을 사도 비슷하더라고요. 이게 그 원리 즉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이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맞는 건 아니니까 내가 정북 방향에 도로가 없더라도 설계를 어떻게 하고 내가 좀 독특한 형태로 짓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그게 더 반전이 돼서 좋은 건축물이 건축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는 이제 사선 제한 등을 덜 받아서 내 용적률, 내 땅에 있는 용적률을 다 찾아 먹을 수 있는 토지가 일단 좋은 땅이에요. 그러면 건축하기 좋은 땅이란 걸 이제 내가 말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제 이걸 찾아다녀야 되는데 찾을 때 이제 면적도 잘 맞춰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 다가구 주택을 지을 때 그럼 몇 평 토지가 일반적으로 맞냐? 딱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평균적인 면적으로 봤을 때 자 다가구 주택의 정의부터 갈게요. 다가구는 주거로 쓰이는 게 3계층 이하로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면서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거 이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 다가구 주택의 장점은 1인 소유입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서는 세금에 있어서 엄청난 혜택 보는 거죠. 다가구에서 월세 받고 있었고 다세대를 져서 월세 받는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 한 개씩 잘 매도해서 팔려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지금 최근에 얼마 전에 제가 강의할 때 문의 들어왔던 분이 다세대인데 다가구로 용도 변경이 되냐. 그래서 지금 현재 6세대로 되어 있는데 이걸 한 가구로 묶어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조건은 뭐 3년 보유하고 팔면 그럼 나중에 비과세 받을 수 있으니까 뭐 그래서 용도 변경 할 수 있다. 그래서 용도 변경 하는 방법 절차 제가 보내줬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다가구로 가려고 해요. 옛날에는 다세대로 가서 그 중간에 뭐 비용이 좀 필요하면 팔고 했는데 지금 형태는 다가구 주택으로 오히려 가는 시즌이에요. 그럼 이 상태에서 자 연면적은 최대 200평을 질 수 있는데 이 토지가 면적이 얼마일 때 내가 최대 질 수 있냐? 그럼 여기가 거의 대부분 2종 일반 주거이기 때문에 용적률이 아까 200%라고 그랬죠? 그럼 결론은 뭐냐면 내 땅 이 X 토지에 곱하기 용적률을 했을 때 최대로 질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200평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이 X 값은 용적률이 200%니까 X 값은 100평이란 말이죠. 그럼 결론은 뭐냐면 X 값은 100평이라는 건 내가 다가구 주택을 최대로 지려면 연면적을 다 활용하기 위해서 대지가 100평이면 나는 최대 이 연면적을 다 찾아 먹을 건데 200평을 다 찾아 먹는다는 게 전제가 돼 있지만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1조 제한이라는 것 때문에 아까 제가 3층까지 똑바로 올라가다가 꺾인다고 그랬죠. 그리고 주차장이라는 거로 인해서 세대수를 내가 이제 8가구를 넣어버리는 순간 주차 대수라는 게 또 변화가 돼서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 대지학부에서 주차장 면적 기준 확보를 못하면 상가를 내가 지으려고 했던 업종 자체를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상가 같은 경우는 1층의 면적이 10평에 이하가 된다.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딱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실로 남을 여지가 되게 많은데 최소한 20평 정도가 나오면 할 수 있는 업종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공실이 좀 적어질 거야. 그런 것도 생각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일반적으로 이제 100평이 딱 맞고 좋지만 어차피 다 용적률을 못 찾아 먹을 거예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80평 정도 토지면 그래도 최대한 설계가 좀 잘 나오고 활용도도 1층에 좀 이제 상가가 좀 나오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면적이라고 보는 게 이제 다가구 주택의 평수입니다. 근데 다중주택이 지금 개정이 안 돼서 그렇지. 자, 볼까요? 자, 다중주택 같은 경우는 한번 볼게요. 다중주택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3계층 이하면서 바닥면 잡기가 330제곱미터 이하로 짓고 이 독립된 구조를 갖추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 방 안에 들어갔을 때 먹고 씻고 자고 중에서 하나를 빼라고 되어 있습니다. 먹고 하고 씻고 자고. 여기서 이게 세 가지가 됐을 때 먹시자라고 하거든요. 이게 돼야 독립된 형태로 거래 단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이거 중에 하나를 못하게 해야 돼요. 일단 자는 건 돼야 되니까 자는 건 하고 그러면 아침에 씻고 나가야 돼요? 아니면 먹고 나가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먹고 나가야 된다 그러면 추노돼서 나가야 되잖아. 그래서 씻고 나가는 게 맞다. 먹고를 빼라. 그래서 다중주택은 내 문을 딱 열었을 때 방하고 씻고 욕실밖에 없어요. 뭐가 없냐면 부엌이 없는 거야. 부엌을 공유 공간으로 해서 공동 공간으로 빼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동으로 취사를 하시면서 그 안에서는 독립된 구조를 못 갖췄기 때문에 씻는 거랑 자는 거밖에 안 되는 형태가 다중주택인데 요게 330제곱미터 즉 최대 연면적이 이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평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100평까지 나올 수 있을 거니까 X에다가 여기가 이종일반 주거다. 그럼 용적률을 곱했을 때 100평이 나와야 돼 최대. 그럼 땅의 면적은 얼마면 됩니까? 했더니 50평 나온 거죠. 그럼 50평 토지인데 또 여기서 1조 제한 받아요. 근데 여기 3계층 이하까지밖에 못 줬는데 얘가 개정되기 전에는 3층 이하였었어요. 옛날에. 3층 이하에서 무조건 3층 줬는데 어떻게 면적이 좀 크니까 상가도 빼고 올리는 다중주택이 나왔어요. 근데 또 3층에서 꺾여. 4층에서. 그래서 1조 제한을 또 받고 얘도 마찬가지로. 근데 다중주택은 이 주차장에 장점이 있어요. 얘는 단독주택과 똑같이 계산하기 때문에 그 최대 세대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주차 대수 세대만 만들어내면 세대수에 관계없이 올릴 수 있어요. 연면적을 다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660제곱미터로 바뀌었을 때 660제곱미터로 바뀌면 6대로 최대로 질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저는 1인 가구도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난 월세를 받을 목적이었다면 수익률은 오히려 다가구보다는 다중주택으로 좀 약간 옮겨갈 것 같아요. 그래서 6월달 이후에 한번 그 인허가 들어가는 걸 한번 지켜보시면 분명히 다중주택의 인허가 개수가 많아질 거는 뻔한데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좀 그럴 것 같은데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몇 평이면 충분하냐? 지금 현재는 그래서 80평의 절반 정도로 봤을 때 40평으로 충분히 설계만 좀 잘 빼면 충분하다고 보는데 지금 이게 만약에 332, 660으로 바뀌면 80평 정도 땅이 제일 적정하지 않겠냐? 그러면 조만간 80평 정도 되는 토지는 가격이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애매하게 60평짜리가 이제 애매해지는 거예요, 이제. 이거 짓기도 애매하고 저거 짓기도 애매하고. 그러면 매물로 나온 땅 중에 80평으로 나온 땅, 뭐 60평짜리 나온 땅 있으면 평당가가 약간 더 80평이 높아질 수 있는데 금액이 비슷하게 나왔으면 저는 80평을 권유하고 싶습니다. 왜? 내가 만들려는 수익률이 더 높아질 거니까.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 6월달에 다중주택이 개정이 되니까 내가 앞으로 요거 아까 330이라는 거 660으로 바뀐다라는 거랑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다중주택은 이거였었거든요. 법조문은 요게 332하고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됐는데 법에는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다란 말은 공동치사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3층 이하였던 게 3계층 이하로 바뀌면서
옛날에 이 다중주택은 다 3층짜리였는데 이제는 조금 올라가는 형태. 그리고 땅이 크면 1층을 근생을 빼고 2층도 근생 빼고 여기서 다중주택 지어도 돼요. 그럼 얘는 주차 대수에 유리함이 있기 때문에 주차 대수를 좀 적게 빼고도 근생도 빼고 다중주택도 뺄 수 있기 때문에 땅이 좀 큰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입지 조건만 좋다면 저는 다중주택을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란 얘기는 아니고 개정이 돼서 좋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때 우리가 어디 있어요 여기 요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연립주택은 요즘에 거의 안 짓죠. 연립주택은 채광 1조 제한도 받고 뭐 받다 보면 실질적으로 건축해 보면 연립주택은 별로 큰 수익 메리트가 없어서 요 다세대 아니면 다가구 아니면 또는 다중 요 정도 선에서 내가 나홀로 디벨로퍼를 해보겠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매입하려는 토지라든지 아니면 현재 갖고 있는 뭐 노후주택이 있어서 새로 건축을 하겠다. 그럼 저희가 제일 먼저 사업성 분석하고 그걸 사례로 가지고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많은 얘기를 해서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땅을 일단 가지고 난 다음에 이제 설계를 빼면 어떤 설계가 나올 거고 그리고 이제 수익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제가 수업 시간에 잡아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온 토지 중에서 제일 괜찮은 안이 어떤 거다라는 판단을 저뿐만 아니라 이제 같이 계시는 교수님들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토스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궁금한 거는요,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에 질의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이따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대표님, 그 디벨로퍼 과정이 뭔가요? 예, 디벨로퍼라고 하면 저는 한마디로 딱 줄이면 지휘자라고 저는 보는데, 지휘라는 거는 음악 오케스트라를 할 때 예를 들어 피아노부터 뭐 바이올린, 뭐 비올라 전체를 다 한꺼번에 조절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부동산에 있어서 개발을 할 때 내가 어떤 건물을 짓겠다. 그럼 토지 매입부터 그리고 뭐 시공, 뭐 관리, 그리고 마지막에 뭐 분양, 세금 관련된 모든 거를 총괄하는 게 저는 디벨로퍼, 즉 지휘자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힘든 게 자금을 어떻게 활용하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소액이기 때문에 금액이 많은 사람이야 그냥 땅 사서 건물 지으면 되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소액으로 어떻게 자금을 잘 활용해서 건물을 짓냐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을 하면서도 우리 금융 파트는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한 대표님께서 이 과정하면서 그런 비밀들 같은 경우를 좀 많이 공개를 이제 해주실 겁니다. 예, 특히나 이제 요즘에 금융 규제가 많다 보니까 사업을 시작을 할 때 내가 갖고 있는 현금과 대출 그리고 또 이걸 지었을 때 총 이제 사업비 내에서 자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정교하게 구성이 되질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을 하면 그렇지. 이제 중간에 돈이 없어서 이제 멈추게 되기도 하고 사고도 많이 나고. 굉장히 좀 힘든 일들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금융을 세팅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 이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은 사실 어디에 가서 들 수 없죠. 접하기가 어렵거든요. 자, 일단 우리가 이제 13주 과정을 하잖아요. 13주 과정으로 가는데 제가 아마 제일 처음에 토지 매입부터 어떻게 할 건지 토지는 어떤 토지가 건축하기 좋은 땅이다.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어야 나중에 제일 처음에 토지 매입을 하니까 제가 그 과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2주는 이론을 가고요. 마지막에 이제 임장도 한 번을 가는데 시기를 봐서 일정한 시간이 딱 됐을 때 현재 공사 중인 현장 가서 임장도 하고 와서 거기서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산할 건데 이번에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토지를 가지고 계시다면 이제 그 지번을 먼저 교육 시작 전에 이제 저희가 받을 겁니다. 그러면 요걸 가지고 저희 이제 건축사님께서 한 2주간에 걸쳐서 수강생이 예를 들어서 10명이다. 그럼 이 10개 토지를 가지고 다 분석을 해서 요런 토지들은 굉장히 좋은 케이스. 그리고 요런 케이스는 개발을 하면 수익을 별로 보기 힘든 케이스. 요런 것들을 실제 자료화해서 요걸로 강의를 할 겁니다. 마지막에 또 강의가 끝날 때까지 저희가 보통 건축 계획안이라는 요 아웃풋을 저희가 드릴 건데요. 요게 이제 실제로 외부에서 어떤 건축사분한테 비용을 주고 하시면 요 안 하나당 한 200만 원 정도? 그렇죠. 그거 하나 값이 이 수학료랑 똑같죠? 예, 한 200, 300 정도 들어가는데 그거를 저희가 만들어 드리고요. 굉장히 저희 쪽에 이제 세무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그래서
과연 나의 상황에 맞는 이 세무 구조, 내가 갖고 있는 땅에 건축을 할 때 나는 도대체 이걸 건설임대 사업자로 해야 되느냐? 그럼 이게 법인이 주체가 돼야 되느냐? 개인이 주체가 돼야 되느냐? 또는 내가 상속을 받은 땅 또는 증여를 받을 땅인데 내 형제들도 여러 명이 있고 도대체 이럴 때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건축을 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강의를 듣는 이 도중에 저희가 다 분석을 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완전 실전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건축을 준비하고 있다든가 또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막연한 경우들 예, 이런 분들이 좀 수업을 들으시면 교육 과정에 참여를 하시면 좀 많은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나홀로 건축 디벨로퍼 과정에서 뵙겠습니다. 자, 나중에 강의장에서 뵙겠습니다.